영화, 드라마, 소설, 동화 등 명작 속 법률 이야기를 만나보는 신법한 해석 준비를 해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 어떤 걸까요? 네, 가장 핫했던 드라마죠. 더글로리 작품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더글로리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보면서 울고 웃고 뭐 그렇게 하셨던 굉장히 인기 작품인데 어떤 드라마인지 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간략히 소개드리면 유년 시절의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성이 있죠. 이름은 문동은이고요. 문동은 이 여성이 자신이 겪었던 학교 폭력의 피해를 온 생을 걸어서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한 시리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더 글로리가 물론 뭐 작품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뭐 훌륭한 작품이기는 하지만 이걸 통해서 학교 폭력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다시 이제 굉장히 좀 논의가 불붙게 되면서 재조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더글로리라는 작품이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이후에 비단 제작한 나라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연예인, 유명인들의 과거 학교폭력 전력이 샅샅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특히 태국에서는 더글로리를 통해서 학교폭력이 심지어 공론화가 되었고 학교폭력이 사회적 화제로 떠올라 인터넷에서 일명 더글로리 타이라는 이름의 해시태그를 달아서 자신이 학폭의 피해를 입었다 혹은 학폭의 가해자가 되었다라는 등등의 학폭 미투 운동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태국 내 굉장히 유명 배우인 옴파와 씨가 중학생 시절 자신이 자폐 학생을 괴롭힌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공식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었는데요. 네. 그 드라마의 제작국인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작품으로 인하여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고요. 작품 내용과 너무나 흡사한 실제 청주에서 있었던 고대기 사건, 아마 작품 보신 분들은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겁니다. 고대기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곽튜브란 유튜버가 네. 유퀴즈라는 시리즈에 나와서 자신이 학교 폭력 피해자였던 당시에 괴로웠던 경험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실제로 2022년 1차 학교 폭력 실태에 따르면 점점점 학교 폭력의 그 비율은 늘어나고 있고요. 학교 급별로 본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인 경우는 3.8%, 중학생인 경우는 0.9%, 고등학생인 경우는 0.3% 정도로 자신이 학교 폭력의 피해가 있음을 고백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좀, 글쎄요,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그래도 뭐 잊고 잘 지내기는 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는 학교 폭력의 피해를 봤다라고 이렇게 조금 한 번쯤 생각을 한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정적 장면을 통해서 더 글로리 속의 법률적인 요소들을 함께 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함께 보시죠. 극 중에 학교 폭력을 당한 딸 문동은의 어머니가 이제 거액을 받고 가해자 측과 합의를 해줍니다. 아무리 어머니이긴 한데 딸의 의사와 상관없는 합의 문제가 없을까요? 실제로 그 피해 사건의 합의 과정을 진행을 해보면 저와 같은 사건이 굉장히 좀 자주 있죠. 네. 당시 문동은의 어머니는 엄연히 문동은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적 친권자로서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건 맞는데요. 형사소송법에서는 미성년인 자녀를 대신해서 법정 대리인이 고소도 할 수 있고 합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합의서 자체가 유효한가가 여러 가지 대두가 되는데 문동은 사태처럼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아무리 법정 대리인이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 합의 내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 합의와는 별도로 그 문동은의 어머니가 보였던 그 행태는 가히 친권을 제한하거나 상실시킬 만한 사유라고 보입니다. 그 어머니는 합의금을 받은 다음에 문동은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죠. 문동은을 오히려 유기한 채 합의금을 가져가 버리고 아이에 대해서는 잠적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친권 제한이나 혹은 나아가서 상실의 사유로 충분하다라고 보입니다. 판례는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법정 대리인이 관리는커녕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함부로 처분하는 경우
경우 이는 친권 행사를 자녀의 이익과 명백히 상반되게 행사한다라고 보아서 분명히 친권에 대한 상실, 제한, 남용의 사유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피해를 당한 당사자인 문동은이 우리 엄마가 한 이 합의에 대해서 내가 이거 인정할 수 없다, 취소를 원하는 경우라면 이게 가능할까요? 형사사건의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일비재하다고까지는 표현을 할 수 없지만 미성년 자녀의 의사는 아직은 합의를 잘 모르겠다. 즉 용서죠. 용서를 잘 모르겠다. 아직은 가해자를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친권자 중 한 분이 임의로, 즉 피해 당사자인 아이의 의사는 무시한 채 임의로 합의하고 합의금을 수령하고 심지어 그 합의금을 아이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니 법원은 점점점 아무리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합의는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이 건 같은 경우에도 피해 당사자인 문동은이 그 합의를 취소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판례에서는 서울고등법원 2013년 당시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 당사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라고 증언했다면 합의서와 피해자 본인의 의사 분명히 배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양형 요소로 참작할 뿐이다. 즉 합의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더 글로리의 다음 결정적 장면 또 만나보겠습니다. 자신의 미술 작품을 이 친구인 전재준에게 팔고 있는 화가 이사라가 이 스튜어디스인 최혜정에게 핀잔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세금만 떼고 그대로 다시 돌려드린다, 재능 기부다라고 하는데 이 대사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저 장면도 굉장히 결정적 장면이죠. 이사라 씨가 굉장히 재밌는 대사를 잘 치는 캐릭터인데요. 네. 세금만 떼고 그대로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것은 이들의 캐릭터들의 상황과도 밀접해 있습니다. 그 남성인 전재준 캐릭터는 네. 규모가 꽤 큰, 상당히 큰 골프 리조트의 대표로 있습니다. 이런 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회사가 번 돈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횡령의 혐의가 되기 때문이죠. 회사와 대표는 엄연히 별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회사 돈을 좀 편하게 쓸까를 궁리를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사라 작품이 활용이 되는 거죠. 즉 가령 이렇게 되는 겁니다. 리조트 회사가 이사라 작가에게 비싼 값으로 작품을 구입합니다. 그럼 당연히 비싼 값이란 대가를 지불하겠죠. 그럼 이사라 작가는 리조트 회사로부터 받은 비싼 값을 일정 정도 처리를 하고 세금 정도 처리만 하고 전재준이라는 대표 개인에게 돈을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전재준이라는 대표는 합법적으로 아주 큰 비용의 내 개인 비자금을 만들 수 있구나라고 해서 그래서 이사라 캐릭터가 대금은 그대로 돌려드린다, 그대로 돌려드린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가령 좀 더 나아가 볼까요? 리조트 측에서는 이렇게 구입한 작품을 인테리어를 위해서, 미관을 위해서 전시를 해둔다면은 충분히 1,000만 원까지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작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또 렌탈을 한 경우에도 렌탈 비용 역시 비용 처리가 되죠.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세가 충분히 경감이 되고 개인 사업주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가 경감이 되다 보니 충분히 이런 식의 탈법 행위는 많이 일어나죠. 탈세 행위는 많이 일어나죠. 더 나아가 볼까요? 이사라 씨 같은 경우는 미술품을 판매하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인 거죠. 개인 사업자인 그렇죠.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3.3%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떼고 되는데 그럼 이사라 입장에서는 리조트로부터 받은 거액의 작품 대금 받은 후에 본인이 납부해야 되는 3.3%의 소득세는 떼고 돌려드리니 그래서 세금만 떼고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전 재능 기부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거지요. 이후에 이사라는 이 스튜어디스 혜정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로소득세 내는 너는 모르는 이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어떻게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근로소득세만 내는 분들 살짝 자괴감 오죠. 사실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의 한 종류입니다. 종합소득이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는 없죠. 다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소득자들이 종합소득세 중에서도 근로소득
소득자가 대부분 분포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2월에 그 흔한 이야기 연말정산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도 똑같이 종합소득세의 일환이기 때문에 2월에 하지 못한 연말정산을 5월에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해결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근로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종합소득의 나머지 분포, 예를 들면 배당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 이런 소득까지 다 가지고 있다면 일괄적으로 한 해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근로소득도 없다, 오로지 사업소득만 있다 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보니까 뭔가 더 재미있는 느낌이 또 들기도 하네요. 더 글로리 속의 장면을 통해 알아보는 신법한 해석. 그럼 마지막 결정적 장면 함께 만나보시죠. 극중 주여정의 아버지인 병원장을 살해한 환자가 이 교도소에서 주여정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여정의 엄마가 교도소에 찾아간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장면 보고 굉장히 충격 받으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피해자 아니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어떨까요? 이게 충격 받으신 분들은 교도소 들어가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교도소도 똑같이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그냥 구금되어 있을 뿐인 거고요. 그리고 그 교도소의 수감자들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헌법 소원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이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서신을 못 보낼 것 같지만 서신을 거의 대부분 자유롭게 보냅니다. 현실이라도 교도소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유족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그 역시 가능한 거죠. 왜 가능하냐면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일명 줄여서 형집행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수용자가, 그러니까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가 특별히 교화나 건전한 사회 복귀, 시설의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만 서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교정당국이 서신 내용을 미리 살펴볼 수도 있지만 이건 역시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편지를 받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거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제한이 되는데요. 실제 비근한 예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이었죠. 조주빈 씨는 자신이 쓴 서신을 지인에게 보낸 후 그 지인이 네이버 블로그에 조주빈의 서신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블로그까지 잠시 운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해당 블로그는 이것이 알려지자마자 네이버 측에서 즉시 폐쇄시키긴 했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서신의 수발시는 상당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럼 만약에 가해자가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이 내가 출소하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 복수할 거야 라는 이런 겁을 주는 내용이라면 이건 좀 책임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 응당 책임을 물어야죠. 만약 편지의 내용 중에 즉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온 편지 서신이 있는데 해당 편지 내용 중에 협박 등의 겁을 주는 내용이 있다라면 그것은 충분히 서신에 의한 협박죄로 고소감입니다. 더불어서 원치 않는데도 계속 서신이 온다. 특히 해당 그 드라마에서 주여정이라는 인물이 서랍을 열었더니 서신이 엄청 많이 쌓여 있었죠. 즉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편지가 계속 오고 있다. 최근에 제정된 법령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정말 숱한 화제를 뿌렸던 이 더 글로리.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사실 학교 폭력을 내가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은 만큼 만약에 이제 내가 지금 당시에는 뭔가 문제 삼기가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를 삼지 못했지만 성인이 돼서 다 큰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건 정말 잘못된 행위였구나. 나는 이거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성인이 된 후에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 공소시효만 남아있다면 충분히 고소는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고대기 사건인 경우에는 특수상해로 분류되고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 상해 행위가 있었는데 각각 10년, 7년의 공소시효가 있다 보니 공소시효 범위 내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죠. 다만 그 미성년 성범죄인 경우는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만 공소시효가 스타트되는 특별 규정이 있는데 아직 학폭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범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가급적 공소시효 이내의 기간에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공소시효라는 문제만 없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명작 속 법률 이야기 신법한 해석 함께 하셨습니다.